안녕하세요. 강민철이고 환갑을 넘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한때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안정된 직장이고 어쩌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 직업이 마치 헛간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의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강한 편이었죠. 그래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다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와 윗선의 눈치, 그리고 사람보다 규정이 앞서는 구조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한두 번은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명감을 가진 경찰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마저 무너진 계기가 있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더는 제 자신을 속이며 살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제복을 벗었습니다. 어깨에 남은 자국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처음처럼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에 있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 처자식으로 인해서 쉬이 내려놓지 못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니 제 마음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나이 30 중반쯤이었고 가진 건 퇴직금 몇 푼과 2손뿐이었죠. 허나 자유로움도 잠시, 곧 막막함이 제게 다가왔기에 그만둔 날 쉬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는 푼돈을 아꼈으며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는 열심히인 아내에게 실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출근하는 척을 하고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기에 말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직장을 내 손으로 박찼으니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퇴근할 때 이것저것 사갔는데 아들인 우재가 경찰 수갑을 인형에다 채워주며 정의감 넘치게 역할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찡하고 아이에게는 내 직업이 참 멋져 보였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의 고생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을 먹을 때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여보, 미안해. 나 경찰을 그만뒀어. 갑자기? 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어. 내가 생각했던 경찰 생활과는 다르기도 하고 힘들어서. 미안해. 내가 조만간 재취직해서 당신과 우재 꼭 먹고 사는데 지장 없기는 할게. 저는 차마 그 말을 아내 눈을 보지 못하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는 벌떡 일어나 손을 올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내 행동에 깜짝 놀랐고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이 힘들다는 거 알았는데 우재 커가는 거 보고 우재가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았기에 내가 당신의 고생을 외면했어. 지금이라도 용기 내서 당신 인생 찾아줘서 고마워요. 아내의 말은 제게 감동을 주었고 한순간에 자책감이 잦아들면서 저는 아내와 우재를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보다 제 가족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자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했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 새 직장이나 이것저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내는 퇴직금을 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기를 바랬지만 저는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모험을 해서라도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닿게 되었고 친구 하나와 연락이 되어 우연히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와 식자재 유통 관련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었고 저는 사람을 보고 듣고 맞추는 일엔 자신이 있었기에 직접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봤자 처음엔 허름한 창고 안에 중고 트럭 한 대로 시작했는데 희한하게도 처음 사업인데도 하늘이 도우려니까 일이 착착 풀리더군요. 다들 사업이라는 건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차곡차곡 쌓으면서 경험이 곧 사업의 노하우가 되는 거라 했지만 저는 친구의 도움 덕분인지 계획한 대로 술술 풀려갔습니다. 거래처를 하나둘 늘려갔고 고객들의 신뢰도 얻게 되며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돈이 눈에 보일 만큼 들어오기 시작하자 저는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이쪽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가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제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저 성공한 것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그 바보 같은 여자가 내가 새로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병을 꼭꼭 숨겼던 것이고 결국은 손쓰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고 저는 우재를 가엾은 마음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고생만 하다 결국 병을 얻고 세상을 먼저 떠난 전초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들 우재입니다. 우재는 참 말 그대로 제 아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저를 꼭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눈빛이 똑 닮았고 마음 씀씀이도 어찌나 깊은지 어린 시절부터 또래보다 훨씬 사려 깊고 바른 소리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끼리 다투기라도 하면 꼭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고 본인이 먼저 나서서 중재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경찰 시절 품었던 그 정의감이 마치 유전처럼 아이의 가슴 속에서도 고스란히 자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이가 엄마 품을 느끼기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아이 7살 되던 애였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고 시선을 땅에 박은 채 아이 손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울면 아이가 더 무너질까봐 아무리 눈물이 치밀어 올라도 꾹꾹 눌러 참았던 그때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던 아이의 등 뒤에서 저는 그냥 조용히 등을 쓸어주며 미안하다고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친척집에 전전시키며 열심히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뿐이지 아이가 힘들어하고 말라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늘 저만 찾고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지 성격은 점점 눈칫밥을 먹은 탓에 의기소침해지고 저는 아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던 우재를 떠올리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재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돈을 벌다가 아내가 먼저 떠난 것처럼 우재도 손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어쩌나 싶었기에 저는 새 사람을 들이기로 마음먹었죠. 재혼이 탐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재를 위해서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침 친척이 조심스럽게 제게 사람 하나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몇 번의 권유 끝에 나가본 자리에 지금의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예선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어요.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시는데 네, 사장님보다 딱 10살 어려요. 나이도 어리시고 초혼이시라던데 저처럼 애 딸린 남자도 괜찮습니까? 그런 건 민철 씨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만 좋으면 좋지요. 저희 부모님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재혼으로 만나셨는데 저 잘 자랐고 형제들이랑 우애도 깊었어요. 새아내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 처음부터 마음이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가는 그 사람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나이는 어렸지만 생각이 깊었고 유치원 교사였던 덕분에 아이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도 남달랐습니다. 아이에게도 과하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아이의 반응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우재는 점점 새 아내를 좋아하게 되었고 우재가 새 아내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에 믿음이 생겨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재가 제 손을 꼭 잡고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빠, 그 아줌마랑 있으면 아빠 얼굴이 웃어요. 나도 좋아요. 그 아줌마가 정말 좋아? 네, 우리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생기면 나 엄마 말도 잘 듣고 잘할게요.
우재가 그렇게 말해주자 저는 가슴이 찡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전처에게 납골당에 가서 진심으로 속으로 사과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재혼해서 미안해 여보. 그렇게 저는 예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우리는 결혼으로 인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성과 저는 10살이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니지요. 처음엔 그런 나이 차이가 서로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제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판단할 때마다 한참을 눈동자 깊이 고요히 들여다보는 듯한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을 오래 산 사람처럼 느껴졌고, 덕분에 저는 그녀 앞에서 나이를 무기로 앞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삶의 결을 맞춰가던 중 우리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우리에게 형빈이라는 늦둥이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며 어색하게 웃던 그날, 저는 속으로 내 나이에 또다시 기저귀를 살 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늦둥이 형빈이는 태어날 때부터 신기할 정도로 저와는 닮지 않았습니다. 우재는 이마, 눈매, 입꼬리까지 어쩜 그리 복사한 것처럼 닮았었는데, 형빈이는 그렇지 않았죠. 눈도 크고 까맣고 코끝은 오똑하게 올라갔고 피부는 유난히 희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친척들이 볼 때마다 농담처럼 툭 던졌습니다. 아니 민철아, 이건 누가 봐도 너 아니고 엄마가 혼자 낳은 거네?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치? 아무래도 엄마 닮았나 봐. 그런가? 근데 애 엄마도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애 얼굴이 계속 바뀌잖아. 우리 우재도 태어났을 땐 나랑 안 닮았었어. 아닌데? 우재는 태어나자마자 너랑 똑 닮았어서 붕어빵이라고 했는데. 그만 좀 해. 애 누굴 닮으면 어디가 어때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저는 인상을 찌푸렸고, 친척들은 제 기분 맞추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척들 앞에서 말은 했지만 사실 아내를 꼭 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란 걸 세상 어떤 유전자 검사보다도 더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젖병을 물리던 날, 제 손가락을 꼭 쥔 형빈이의 조그만 손, 밤새 열이 오르던 날, 제 품에 안겨 흐느끼며 아프다고 울던 그 목소리, 아침이면 제 무릎에 기어 올라와 쪼르르 앉아 TV를 보던 그 작은 온기, 그 모든 순간이 제가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빈이를 마냥 막내로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없는 늦둥이로 대하지 않았고 우재와 똑같은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이, 더 부드럽게 품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세상에 보내준 선물 같았으니까요. 시간은 어느새 훌쩍 흘렀고 첫째 우재는 이제 제 키보다도 한참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다지만 그 아이가 말끝마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던 시절이 어제 같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제 이루지 못한 꿈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경찰대학에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경찰 제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모습을 처음 봤을 땐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재는 저처럼 경찰이 되겠다고 했고 그 말에 저는 말리기는커녕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저처럼 중도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결국 그 녀석은 경찰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당당히 경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현관문을 열던 그 손끝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때 저는 눈에 눈물이 맺혀 그 아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진짜 어른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경찰이 되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한참 때처럼 근무할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선물은 우재가 선택한 아내였죠. 우재는 경찰로 근무하던 중에 운명처럼 며느리를 만났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영이는 변호사였고 어울리는 직업답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고운 한복을 입고 저희 부부 앞에 차분히 앉아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두 분께서 길러주신 우재 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던지 아내는 물론이고 저도 마음 깊이 감동받았죠. 그 후로도 며느리는 예절 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었고 명절이 되면 항상 먼저 전화해서 어떤 반찬이 필요한지 묻고 생신이면 직접 손으로 카드를 써서 드리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집에서 흔히들 겪는 고부 갈등 같은 건 우리 집에는 없었습니다. 새 아내도 며느리를 참 편하게 여겼고 며느리 역시 친정엄마처럼 따르며 서로 불편한 기세가 하나 없었죠. 가끔은 식탁에 둘러앉아 내 식구가 웃으며 밥을 먹을 때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허나 그렇게 복이 많은 나도 다 가질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목구멍에 걸린 가시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형빈이는 어릴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같은 게 느껴지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철이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가끔 그 아이가 세상과 아주 조금 비켜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품 안에서 같이 키웠고 애정을 덜 준 적도 없는데 어쩐지 마음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형빈이는 남들보다 유난히 화려한 걸 좋아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이미 명품 브랜드에 눈을 들였고 생일 선물로는 늘 값비싼 옷이나 운동화를 요구하곤 했죠. 저는 요즘 애들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그런 형빈이에게 애써 눈을 감아주었고 저는 그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형빈이는 겨우겨우 지방대에 진학했습니다. 공부엔 관심이 없는 듯 했고 원서를 넣을 때도 제 얼굴 보며 아빠 그냥 어디든 들어가면 되잖아요 라고 툭 내뱉던 그 말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자취를 하겠다며 학교 근처 원룸에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돈이란 돈은 죄다 그 아이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필요한 만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늘어났고 다음 주까지 방세 내야 돼요. 밥값이 없어요. 이번에 팀플 발표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유는 날마다 달라졌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한 학기에는 등록금이라며 보낸 돈을 몽땅 빼돌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날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태아내 또한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형빈이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차까지 할부로 사서 몰고 다녔습니다. 보험료도 할부금도 주유비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부모 몫이었고 정작 본인은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라고 적어놓은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견디기 어렵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형빈이가 술만 마시면 시비에 휘말려 경찰서에 불려간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저와 아내는 모른 척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매번 첫째 우재와 며느리가 대신 나서줘야 했다는 사실이었죠. 우재는 말없이 처리해줬고 며느리 역시 법적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마무리해 주었지만 그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며느리의 눈동자 어딘가에 생긴 피로와 지침이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분명 잘해주려 애쓰는 며느리였고 저희 부부를 존중해주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를 갖추던 사람인데 그런 며느리에게 형빈이 문제로 자꾸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겠더군요. 자식 잘못 키운 죄.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매듭처럼 묶인 채로 저는 점점 형빈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철이 덜 든 거지 심성이 삐뚤어진 건 아니라고 저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위로조차도 하루하루 점점 억지로 만들어 붙이는 꿰맨 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입 가경이라고 점점 더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일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애써 즐기려 했습니다. 우재와 며느리, 형빈이까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형빈이가 예약해놨다는 호텔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숙박비가 무려 200만 원. 그것도 겨우 이틀. 체크인을 하자마자 룸서비스를 시키고 수영복을 안 가져왔다며 호텔 상점에서 비싼 브랜드 수영복을 고르고 저녁 식사도 별다른 상의 없이 코스 요리로 잡아놨더군요. 하루 이틀 참으면 되겠지 하며 속으로만 삼켰지만 제 속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테라스에 혼자 나와 담배를 피우는 형빈이의 등을 보며 저는 수십 번 말을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어쩌다 네가 이리 됐을까? 너도 내 아들이고 난 분명 너를 사랑했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아내 옆에 두었습니다. 게다가 형빈이는 늘 사고를 끌고 다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다툼이 붙어 경찰서에 불려갔고 저는 그날 밤에도 아내와 불이 났게 차를 몰고 파출소로 달려갔죠. 그날은 더 참담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우재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형빈이의 팔을 붙잡고 이게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말만 되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큰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손을 벌리는 이 못난 아버지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내리누르는데 저는 입술만 깨물며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그런지 큰아들 우재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그렇듯 단정한 말투와 절제된 표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였고 누구보다 의젓하게 저희 부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너머에 깃든 서운함과 답답함을 동생 생겼다고 누구보다 좋아했던 우재였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형빈이를 더 아끼고 기대했던 사람이 우재였기에 배신감은 말 못하게 컸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녀석은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그 아이의 성격이었고 저는 그 배려 속에서 더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우재야. 번번이 형빈이 뒷감당만 하게 해서 내가 늦둥이라서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저는 제 역할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했을 뿐이지요. 저는 형빈이 형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당연함이 계속되는 순간 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더욱이 저처럼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민망함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그 아이 자신이었을 겁니다. 형빈이 문제로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가 발벗고 나서게 되고 웃으며 넘기는 척해도 결국 집으로 돌아와선 말없이 어두운 방에 앉아있을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우재는 며느리 앞에 자꾸 미안한 남편이 되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또다시 짓누르는 미안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조심스레 은근슬쩍 말도 없이 봉투를 건넬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사 먹어라. 네 엄마가 과일도 넣었다. 요새 제철 과일 맛있더라. 그러면 우재는 늘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는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기에 그저 돈 몇 푼에 그 마음을 실어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번을 거절당하고 그러다 한 번쯤은 겨우 받아들이면 꼭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도 전화하더군요. 괜찮아. 아버지가 신경 써준 거니까 나중에 우리도 갚으면 되지. 그 목소리 속에는 자신보다 며느리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려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결혼한 지 꼭 5년째 되던 해 추석 연휴 중에 벌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지나가던 평온한 하루였기에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가을이라고 하기엔 햇볕이 사납게 내리쬐었고 부엌은 명절 음식 냄새로 가득 찬 채 숨이 턱 막히게 더웠습니다. 며느리는 밤샘 근무를 했지만 그래도 명절을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형빈이가 애꿎은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은 사이에도 묵묵히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차릴 시간이 다가올수록 며느리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고 손주 녀석이 칭얼거리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등에 아이를 업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게 가족이지라는 말로 제 양심을 덮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뭔가 낌새가 이상했지요. 며느리는 제게 무슨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후다닥 나와서 아내와 시동생 눈치를 보더니만 이내 내게 다가와서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어찌 사셨어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상황이었고 며느리한테도 물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자리를 뜨며 모른 척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저녁 무렵 며느리와 우재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와 함께 눕더군요. 아마도 며느리가 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아까 전에 했던 말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저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죠. 그렇게 어린 손주들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이른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집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고 저는 그 틈을 타 고향 친구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기에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밤 11시를 갓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방 옆 아내 방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무심코 멈춰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가족들 대화겠거니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형빈이의 이름이 들렸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친척들 안 보러 가서 아버지랑 안 닮았다는 소리 덜 들어서 다행이야. 누가 아니라니. 하여튼 친척들이랍시고 어쩜 다들 오지랖만 넓은지. 맞아. 아버지 친척들은 진짜 보면 화난다니까. 아버지 친아들 아니란 거 들킬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데. 야, 너 말 조심해. 그걸 어떻게 알아? 혈액형도 똑같은데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귓가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깨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뜩 한기가 등을 훑고 지나갔고 저는 몇 초간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지? 형빈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니. 아니, 저건 그냥 농담일 거야. 형빈이는 요즘 애들처럼 유난스레 농담이 새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장난이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가라앉아 있던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형빈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팔찌를 확인하며 아버님 이쪽입니다 라고 아기를 안겨주던 그 순간, 그때 아기가 너무 작고 희고 이상하리만큼 나와 닮지 않아 순간적으로 내 아기 맞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스스로를 달렸었습니다. 늦둥이라 그런가 보다. 아내 닮은 거겠지.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생겼대. 아내 A형, 나 B형, 형빈이 A형이었기에
크게 혈액형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하고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품었고 안아주었고 내 심장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벽 너머에서 들은 말은 제가 쌓아 올린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는 낙뢰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온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계속해서 뱃속을 뭉개고 있었고 머릿속은 무거운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장 그 두 사람을 불러다 앉히고 모든 걸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망설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농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수많은 혹시들을 하나씩 지워내기 위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밤을 새며 카메라를 주문했고 요새는 인터넷 배송이 워낙 빠르기에 새벽에 도착한 것을 다음날 아무 일 없는 듯 집안을 둘러보며 혼자만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선반 뒤 부엌 상부장 그리고 안방 책장 구석에 작은 홈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익숙한 일상 안에 조용히 침전된 감시의 눈을 심어둔 셈이죠. 그리고 형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머리 좀 길었네. 머리숱 부럽다. 누굴 닮아서 머리숱이 이렇게 많나? 아버지 닮았죠. 아버지 머리숱 많으시잖아요. 내가? 그런가? 나는 별로 머리숱 안 많아. 우리 우재도 나 닮아서 머리가 고민이잖니. 네 엄마도 머리숱 안 많던데. 엄마는 젊었을 땐 많았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엄마를 닮았나 봐요. 형빈이는 내심 식은땀을 흘리며 그리 말을 돌렸고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형빈이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숱 많다는 그 말과 함께 손끝으로 툭 머리카락을 하나를 자연스럽게 쥐었습니다. 아무 일 아닌 듯 웃어 보이면서도 제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용히 찾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의사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문자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되도록 빨리 연락 주십시오. 유전자 검사가 나오는 동안 하루가 너무 참 길기도 길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고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친자 불일치. 딱 5글자. 하지만 그건 제 32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바닥으로 그대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오류일 수도 있어. 수백 번 생각했지만 머릿속엔 그날 들었던 형빈이의 말이 반복됐습니다. 아버지 친아들 아니라 들킬까봐 조마조마해.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게 혹시나 이거 염두에 뒀던 것일까 쎄함이 느껴졌죠. 형빈이는 언제부터 자기가 제 아들이 아니란 것을 알았을까요? 왜 그 아이가 한 번도 절 존경한다거나 닮고 싶다거나 말한 적이 없는지, 왜 생김새만이 아니라 생각 하나조차 나와 너무 달랐는지.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의심을 애써 지우며 살았습니다. 그 애가 힘들어 보이면 손을 먼저 내밀었고 사고를 치면 누구보다 발벗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경찰서로 찾아간 횟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였고 돈을 대주고 차를 사주고 학비를 보내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내 아들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날따라 무겁게 열리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인데, 내 가족인데, 내 세상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타인의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아내를 마주 앉혔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형빈이 내 아이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말이 떨어지자 아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형빈이가 당신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겠냐고 되려 제게 소리쳤고, 저는 처음에는 이 여자의 말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생각하다 시간 낭비겠다 싶어 유전자 검사지를 바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유전자 검사지를 보더니만 새파랗게 질리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얼굴을 적신 채 무릎 꿇은 자세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형빈이가 태어나기 전엔 정말 몰랐어. 형빈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란 걸.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마음 다잡고 당신 곁에서 당신 기분 맞추며 32년을 살았잖아. 나도 내내 가슴 졸이며 살았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아내의 떨리는 어깨와 두 손 모은 손끝에서 이미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이 자기 변명부터 해대는 게 자신을 위한 진심이라는 게 때로는 고백의 무게를 줄여주지 못한다는 것도 저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그 진심은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 제게 쏟아졌으니까요. 형빈이가 마침 들어오고 있었고 분위기가 쎄한 것에 유전자 검사지를 알아보고 단번에 알아채며 울면서 그 애는 변명할 건덕지도 없이 제 발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아들이라고 믿고 컸어요. 진짜예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엄마가 말해주기 전까진 저도 몰랐다고요. 그건 엄마 잘못이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저는 진짜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그 말에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우는 이 아이가 32년 동안 내 손으로 업고 안고 꾸짖고 달래며 키운 그 형빈이가 맞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배신감은 컸습니다. 정말 믿었던 아내에게 한 번, 그리고 그렇게 철없던 형빈이의 존재로 또 한 번, 내 인생의 중심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인생을 살아온 걸까? 누구를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버거웠던 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형빈이를 감싸고 있는 32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속인 것도 속았다는 것도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우는 모습에 가슴이 저려오는 걸 보면 저는 여전히 이 아이를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 진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들 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첫 운동회에 일찍 가서 카메라를 들고 자리 맡았던 그 수많은 날들이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혼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의무로 시작된 세월이 정으로 바뀌고 그 정은 또 어떤 책임이 되어 제 등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키운 정도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망나니 같던 막내 아들이 지금 이 순간 제 앞에서 주저앉아 울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을 외면하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껏 저지른 일들이 떠올랐고 상처도 적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내가 거둬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다시 길을 잃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어디 한켠에서 그래도 네가 책임져야지 라는 목소리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더군요. 진심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눈물 속에 담긴 후회가 진짜였는지, 형빈이의 울먹임이 죄책감이었는지, 그 감정들이 정말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제 앞에서만 잠시 꺼내든 연기였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분간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울분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제 나이, 제 위치, 그리고 이 가족이란 이름 앞에서 그 감정마저도 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정답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고
그 순간 저는 결국 칼 끝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괜히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봤자 저만 초라해질 것 같았고 이혼을 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그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몰랐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큰아들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이 괜히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 두려웠고 그럼 또다시 그들에게 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그 무릎 꿇고 울던 형빈과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란 단어가 그들을 위한 것인지 저 자신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한 가장의 자리에 앉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나자 그들의 얼굴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그 후에 형빈이는 자신이 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로는 눈에 띄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자리에 반성이나 죄책감 대신 불안과 탐욕이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 안방문이 반쯤 열려있던 틈으로 들려온 형빈이의 목소리는 제가 아들로 키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랑 그냥 이혼하자. 눈치 봐지고 짜증나서 못 살겠어.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는데? 막말로 어차피 내가 친자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비유 맞추며 전전긍긍 불안하게 살 바엔 유산 절반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아내가 곧장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반응이 돌아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내가 물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재산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도 네가 자식이니 우지랑 똑같은 배분으로 받아올 수 있겠지? 당연하지. 그리고 32년간 엄마의 기여도도 있잖아. 돌아가신 우재영 엄마보다 엄마 기여도가 더 큰데. 일단 기회를 엿보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네 말 맞다나 네 아버지가 마음 바꾸고 우지한테 전 재산 주기 전에 손을 써두는 게 좋겠지. 손을 써둔다니 어떻게. 평소에 제가 아는 조용조용한 아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 대화를 엿들은 순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북처럼 울렸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벽 너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도 그저 무표정하게 밥상을 마주했고 형빈이와 아내가 평소처럼 웃는 모습을 보며 그 웃음의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 마음이겠어? 지금은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또 한 번 속이며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실수였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형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더니 평소와는 달리 다정한 말투로 음료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뼈에 좋다는 건강식품이에요, 아버지. 아침에 마시면 무릎 통증도 줄어든대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철든 티를 내는가 싶어 고맙기도 했고 며칠 전엔 제게 이젠 진짜 잘하고 싶어요 라는 말까지 했던 터라 저는 그 아이의 진심이라 믿고 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몸이 묘하게 무거워지고 눈앞이 희미하게 흐려지더니 의식은 점점 검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이후의 기억은 뚝 끊겨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안방이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엔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굽히려 했지만 온몸이 뻐근했고 입안은 텁텁했으며 시계도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밖에서 들리지 말았어야 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 말하라니까요. 아버지, 그냥 협조하시면 금방 끝나요. 괜히 버티지 말고 그냥 말해. 그 금고 열어야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어.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는데 피자 힘들게 서로 속썩이지 말자고. 당신도 이제 돈 쓸 일도 없잖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 그야말로 적으로 변했죠.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현실인가.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서재 안쪽 오래된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금고. 거긴 제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금과 현금, 그리고 비상시에 대피한 유언장까지. 가족에게조차 한 번도 밝힌 적 없는 제 마지막 자산이 들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그날 밤 들었던 불길한 속삭임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노골적인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버티자 외마디처럼 쏟아냈습니다. 비밀번호 말해. 이제 와서 뭘 버티고 있어? 차라리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그 진실을 몰랐더라면 그냥 모른 척 당신대로 살았으면 됐잖아. 근데 이제 다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더는 가식 떨고 못 살아. 나는 32년 동안 나이든 당신 곁에서 참고 맞추고 희생하며 살았어.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이제 와서라도 내 목숨 반드시 챙기고 떠날 거야. 절대 곱게는 못 떠나. 그 말에 내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몫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걸 들으니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뒤집히며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허약해진 몸을 일으켜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지만 니들 비밀을 나만 알 것 같아? 돈 때문에 그런다면 이런 식으로는 못 줘. 절대로 한 푼도 못 가져가. 그 금은 너희를 위해 쌓은 게 아니야. 내 아들, 내 진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거였어. 그러니까 니놈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이 말을 끝낸 순간 문 밖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듯. 하지만 곧 발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소리가 오갔고 형비는 문 너머에서 이를 악문 채 중얼댔습니다. 녀석 또한 제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 아니라 나를 위험에 빠뜨릴 낯선 남자였고 험악한 얼굴이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속썩이네. 그냥 말하면 될걸. 그 돈 그 나이에 다 뭘 하려고 그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야. 어디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시라고. 그들은 저를 가둬두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조차 문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고 화장실은커녕 방문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혀는 말라붙었으며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생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절망적인 감금 속에서 제 마지막 남은 정신 한 줄기가 겨우 붙잡은 건 바로 예전에 설치해둔 홈 카메라의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단지 불안해서 가족들의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몰래 숨겨뒀던 장치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작은 카메라가 저를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희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제발 이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나는 이대로 끝인 건가? 몸은 이미 축축하게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의식은 점점 흐려졌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필사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대로 영영 붙이겠구나. 그 위기감 속에서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혼전한 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숨을 얕게 쉬고 눈을 감고 몸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감시하던 형빈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았던지 문을 열었고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형빈아,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아. 아, 진짜 나더러 어떡하라고. 아직 비밀번호를 못 알았잖아. 지금 그게 문제야? 그래도 사람 목숨부터 살려야지. 아무리 돈이 급하다 한들 이건 아니야. 빨리 구급차 불러라. 구급차? 아, 진짜 그럴 거면 애시당초 시작하질 말든지. 아, 진짜 완전 망했네. 그들이 서로 다투는 사이
저는 안간힘을 쓴 마지막 연기력으로 눈동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실려가 누운 순간 간호사 손을 잡고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큰아들, 우재에게 전화 좀. 간호사는 곧장 휴대폰을 제 손에 쥐어줬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겨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우재야, 아버지 좀 데려가라. 내가 이젠 믿을 게 너밖에 없구나. 그리고 저는 바로 쓰러지게 되었고 정말로 혼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몇 시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우재와 며느리가 뛰어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제야 안심하며 진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밖에 아내와 형빈이가 있음을 알고 우재한테 부탁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재는 전혀 영문을 모르고 있었고 그나마 눈치 빠른 며느리는 모든 것을 다 짐작하고 있었지요. 일단 며느리는 밖에 아내와 형빈이를 의식하며 어서 아버님을 옮기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과 겨우 빠져나왔는데 뜻밖의 형빈이와 아내는 순순히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순순히 안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요. 우재는 경찰이었고 며느리는 변호사였으니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재 안쪽 컴퓨터를 켜고 평소 아무도 모르게 저장해 두었던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직접 설치한 홈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형빈이 제 음료에 약을 타던 장면, 아내가 침착하게 방문을 잠그고 저를 무시하던 표정, 두 사람이 문 밖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내뱉은 차가운 협박, 심지어 그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틀만 굶기면 알아서 풀겠지? 안 되면 뭐 그냥 쓰러져도 우리 몰랐다면 돼.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고 우재는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어떻게 짐승보다 못할 수 있는지를 태어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짐승은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바치는데 저들은 오히려 32년을 품고 살아온 남편을, 자신의 삶을 다 바쳐 키워준 아버지를 지금 이 순간 한낱 금고 하나 열기 위해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재는 영상과 정황 증거를 바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실려오기까지의 경위, 영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린 협박과 감금 발언, 그리고 형빈이 직접 제게 약을 탄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있었기에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그날 저녁 형빈과 아내는 나란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빈은 우재에게 매달리며 엎드려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형, 나 좀 풀어줘.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그냥 욱했던 거야, 진짜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꾸 그런 말만 하니까 내가 순간 돈 욕심 때문에 정신이 나갔던 거야. 형. 하지만 우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서류에 서명하고 며느리와 함께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형제라 부르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그날 우재는 또렷이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을 읽으며 눈을 굴리더니 곧장 말하더군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저 형빈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걔가 문 잠가버려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다 형빈이가 있어요. 자식을 앞세워 남편의 재산을 가져가려 했지만 정작 경찰 앞에서는 그 아들에게 죄를 전가하던 아내의 말투는 차라리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그 진심을 모두 봤으니까요. 결국 재판에서 형빈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아내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볍다고 느꼈지만 그마저도 저는 감정적으로 버거워 더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더 함께 숨쉬고 싶지 않았기에 남은 감정이 없다면 차라리 법의 손으로라도 모든 것을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는 시간의 무게는 법정에서도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슴이 뒤집어질 만큼 억울하게도 일부 재산을 그 여자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그렇더라고요. 씁쓸하니 멍하게 그 힘들게 번 돈을 그 사람한테 넘기고 그날 법원 앞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향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현실적으로 더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과는 법적 관계를 끊어내는 걸로 만족하셔야 해요. 더 싸우면 오히려 아버님만 상처받으세요. 하늘에 맡기세요. 인과응보는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래? 정말 인과응보가 있을까? 나는 잘 모르겠구나. 그저 한탄스럽고 억울할 뿐.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고 그들은 마치 승리를 안고 떠나는 사람들처럼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다 잊고 우지와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와 형빈이는 제가 잘못 산 것에 대한 결과물 같아서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서 제 인생에 후회되지 않을 일을 만들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쌀쌀한 초겨울의 어느 날 아침, 문 앞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그곳엔 뼈만 남은 얼굴로 구겨진 코트를 입은 전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가엔 그동안 흘렸을 눈물과 수치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온몸이 굳어져 있었는데 전초는 문틈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형빈이가 나를 배신하고 재산도 다 가져가 버렸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외롭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전처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쭈글쭈글했고 눈가엔 화장도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지워진 채 비참한 말 한 줄에 기대어 문턱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때 우재가 제 어깨를 지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서늘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무슨 염치로 아버지 앞에 다시 옵니까? 형빈이요? 그건 당신 아들이잖아요. 저희 가족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와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고요. 당장 나가세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두 번 다시 우리의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이제야 겨우 삶을 되찾으셨어요. 그걸 다시 짓밟지 마세요. 언제 왔던지 그 옆에서 며느리도 눈동자를 매섭게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보호하려 감쌌고 전처를 내쫓으려 했죠. 그 말에 전처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지만 그래도 우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네 엄마였는데 날 좋아했잖니 우재야. 널 도시락 싸주며 학교 보내고 운동화 갈아 신기며 키웠잖니. 너무 모질게 굴지 마라.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게 됐지만 그래도 난 널 키웠잖아. 그러자 우재가 헛웃음을 터뜨리듯 콧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눌러 담은 그 말이 조용한 현관을 갈라놓았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내가 아버지께 아무 말 안 했다고 정말 몰랐을 거라 생각했나요? 결혼하기 전에는 날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으로 키울 것 같더니만 목적을 이룬 당신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어릴 때부터 어떤 눈빛으로 날 봤는지, 형빈이한테 생일 선물 주고 나는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고, 형빈이 문제로 집이 발칵 뒤집혀도 항상 나만 참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우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엔 어린 시절의 응어리들이 차곡차곡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계모였어요. 가면 쓴 계모. 내가 어른이 되니까 그 가면이 이제야 다 보여요. 그러니 더 이상 감성팔이 마시고 가세요. 그 말에 아내는 마치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오른 듯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우재는 그녀의 팔을 매몰차게 밀어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마침내 현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고 그녀와 나 사이의 마지막 거리가 서늘하게 울렁거릴 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지. 내가 지난 30년간 걷어먹인 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었다니. 그게 내 인생 최대 실수다. 자식들 말처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인지 후회인지 모를 것들을 흘릴 뿐이었죠. 아내는 그렇게 쫓기듯 떠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싸던 형빈이에게도 외면당한 채 한 줌의 자존심조차 남기지 못하고요. 그리고 형빈은 결국 그토록 원하던 재산을 손에 넣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와 연을 끊고 술집을 전전하며 친구랍시고 모여든 이들과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바꾸고 시계를 사고 외제 옷을 입고 SNS에 자랑하던 것도 잠시, 불과 몇 달 만에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카드값은 쌓였고 결국에는 아르바이트조차 구하지 못한 채 사방에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열매를 대신 안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우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가 잠결에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점심이면 며느리가 조용히 문을 두드려 간식이랍시고 차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네 식구가 둘러앉아 웃습니다. 말없이 밥상을 바라보며 이게 진짜 가족이지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재활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긴 시간 갇혀있던 그 방에서 망가진 다리도 지금은 우재의 부축과 함께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단단합니다. 우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 새엄마와 이복동생에게 무시당하며 지낸 날들, 도시락 뚜껑에 이름이 써있지 않으면 빼앗기기 일쑤였고 가끔 제게 말하려다가도 제가 웃으며 참아라는 말에 꾹 삼켰던 일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지켰던 관계들이 정작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음을, 그래서 이제는 우재에게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바르게 자란 결실이야.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고맙다고, 네가 우리 집의 버팀목이었다고 말이지요.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내 마음은 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 우재 하나만이 이제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우재의 가족이 이제는 내 전부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진심으로 불러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탐욕은 피보다 깊고 진실은 침묵 위에 떠오릅니다. 나는 그걸 직접 겪었고 무너졌다가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로소 다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